원래는 재테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코주부입니다. 코주부. 코인, 주식, 부동산. 지금 집사도 될까요? 어렵죠? 아마 좀 표정이 이래요. 저 녀석들이 저걸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지 도대체? 답이 없는 문제를? 드러나 볼까? 뭐 약간 이런. 이것도 저희가 네. 꼭 알아야 될 원칙들 위주로 저희 익명 사연입니다. 네. 결혼해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못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말한다고 괜찮을 줄 알아? 주식이 난리 나서 빼야 할지 영끌 대출을 받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인생의 주요 주기 때 필요한 자금 계획에 맞춰서 금액을 들어가라. 사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된 케이스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대출을 받아 사야 되냐? 어려운 문제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까 그 계획 관련해서 제가 강남 모지점에 이제 PB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선이 20억입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창고로 가면은 출구로 안내해 줍니다. 네, 출구 안내. 일로 나가시면 돼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자산이 50억에서 100억 사이인 분들. 근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얘기해 볼까요? 첫 부자들은 번째,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찾아간대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거 뭐에 쓰세요 하면은 이거 나 생활비야. 왜 그걸 현금을 쓸까요, 부자들이? 캥기는 게 있어서? 현금을 쓰는 이유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혜택이 현금이 좀 더 많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네. 아니야, 왜냐면 그런 건 따지지 않는 거야. 네, 그런 작은 푼돈은 따지지 않아. 프라이빗 뱅커 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혜택, 쿠폰 이런 거 전혀 관심 관심 없다. 관심. 내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카드를 쓰면 사실은 할부도 있죠. 이 결제 시점이 실제 지금 돈을 쓰는 거랑 통장에 나가는 거랑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꼼꼼하게 따지려고 해도 잘 따져지지가 않습니다. 체크카드 써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을 수입과 지출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도록 하는 게 일단 새는 돈을 막는 그분들의 습관인 것 같다라는 게 경력 20년의 차 PB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항상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자들의 얘기 바탕으로 이제 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부동산은 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거, 물론 우리나라 포함해서. 두 번째는 저 그래프죠. 금리 인상 속도가 역대 인상 시기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딱 가파르게 서 있죠. 빠르게 온 나라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매매 가격 전망도 지금 나빠지고 있고요. 서울 강남 상고의 마지노선이 20억대였어요. 그리고 강북은 마용성 등을 해서 15억대였는데 강남의 주 한강변이나 네. 그런 이제 요지의 아파트들을 모두 15억 정도. 최근에 강남 3구의 마지노선이 깨졌습니다. 국민 평형 기준으로. 지금 강북 15억도 깨진 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을 깰 정도로 금리 인상의 여파에 따라 하락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냥 왜 금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냐 보시면 아까 이제 그 PB센터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지갑 열어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 자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에 있는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복비도 못 내죠. 지갑에 있는 네. 돈으로. 아니, 그 사람이 있어. 저는 그래요. 저는. 최근에 그 서울 아파트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그러니까 가장 중간에 서 있는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을 했었어요. 어떻게 내 돈 주고 다 사겠어요? 결국은 은행에 빚을 얻어서 살 수밖에 없다. 역시 주택담보대출 아까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연쇄적으로 주택을 살 때 빌리는 금리도 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내는 이자도 올라가는 거죠. 이게 4%일 때는 물론 4%일 때도 많죠. 이것도 100만 원도. 그런데 만약에 2배로 올랐다고 하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원금 빼고 이자만 내는 거니까 여기 이자만. 원금은 따로 또 갚아야 돼. 그러면은 아니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원천징수입니다. 사실상 통장에 그냥 바로 스쳐 지나가는 스치듯 안녕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도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게 2017년 이후에 한 4년 그때 장만 강렬하게 경험한 세대들도 있어요. 하락장을 경험을 못 해본 세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2030 세대들 중에는 야, 부동산은 무조건 사놓으면 안전하구나, 절대 안 떨어져, 이런. 저희가 이제 뉴스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분양이 안 된 아파트에 BMW를 껴서 줍니다. 지금 진짜요? 실제로. 반포 자이가 미분양이었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다 미분양이었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분양가가 6억대인가 그랬죠. 스프님 그만해 이제. 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도 급락하는 자산일 수 있다.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도 주식처럼 금리나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한다. 그걸 사실은 이제 뒤늦게 깨달은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30 세대 중에는. 영끌 얘기 전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약간 조롱하듯이 벼락거지 이야기가 벼락거지 나왔었죠. 얘기하고 아직도 집을 안 샀냐.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쌀 때 돌았어요. 사. 그게 오늘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금리만 보면 그러면 다 알 수 있겠네. 그러면 금리 내려갈 때는 뭐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을 보면 이 기준금리가 회색이죠. 계단식으로 팍팍팍팍 금리 올라갑니다. 이때 리먼 브라더스 위기가 터질 때죠. 부동산 가격 어때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도 올라가네. 2010년에도 금리가 올랐는데 부동산 어때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음. 부동산 가격을 마치 하나의 변수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맞다. 그럼 도대체 금리 말고 어떤 변수가 있었길래 우리가 아는 상식과 반대로 움직였을까? 이제 이거를 얘기해 보는 거죠 지금.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게다가 심리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작년하고 올해의 심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벼락거지 운운했던 그때의 심리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때 안 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올해 초 신문 기자들이 음. 전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돌립니다. 올해 초에. 자, 2022년 부동산 전망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서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 올해도 상승이라고 예언했었어요. 자. 우리를 믿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전원이니까 좀 듣고 판단해 보세요. 먼저 정부 정책이죠. 부동산은 사실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근데 규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규제 완화되고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냐? 사실은 지금 집값 반전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16년쯤에 초이노믹스라고 하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총리. 지금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는 규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양도세, 취득세도 면제해 줬던 적도 있습니다. 파격적이죠. 사실 그때 사서 작년에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알면 근데 여기에 우리 안 모였겠죠. 그죠? 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15억 이상 집도 대출 규제 풀었죠. 수요가 조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 상황도 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심리입니다. 기대 심리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그날 저희가 청산되는 청산 시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만 상패. 이건 청산이 안 돼. 이거는 마음의 상처만 하고 청산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인생이 청산되죠.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바로바로 가격이 청산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가격이 최소한 10억 단위, 20억 단위 넘어가다 보니까 바로 청산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이사 가는 거는 2년 단위, 4년 단위의 의사결정이잖아요. 주식은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사고 팔고 하니까 시세가 탁탁탁탁 변하니까 내가 얼마 잃었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막 눈물도 글썽이기도 하고 막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부동산은 몰라. 거래가 없으면.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집의 가격을 다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팔아야 될 때 부동산에 갑니다. 네이버를 이렇게 눌러봐. 호가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호가를 가지고 부동산에 가면 이 가격을 받습니까? 자, 절대 못 받습니다. 야, 이거 내가 뭐 11억에 산 거니까 요즘 금리도 올랐으니까 한 10억에 내놓지 뭐. 가 네. 부동산에 가. 저기 이거 10억에 좀 내놨는데요. 몇 평이에요? 이거 저 25평이에요. 25평이에요? 안 돼. 이거 왜? 거래 안 돼. 그럼 얼마야? 정확히 알아보고 와. 실거래가 보고 와. 실거래가 얼마인데요? 8억,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또? 7억.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게 실거래가 점이 선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점으로 쾅쾅 찍히니까 그 점만 보면 어때요? 훅훅 떨어지죠. 지금 시장을 묘사해 보자면 뭐 속칭 폭락이들하고 반대쪽에 누가 있습니까? 폭등이들. 서로 편 갈라져 가지고 사정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호가가 12억인데 8억짜리가 나왔어. 이러면 폭등이 쪽에서 뭐라 그래? 야, 이거 이상 거래다. 가족 간 증여야. 증여는 실거래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예.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립니다. 사실은. 그럼 폭락이들이 뭐라 그래? 야, 적정가 4억이야. 아직 4억 남았어.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거는 주식과 다르게 거래 빈도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특징 때문에 쉽게 말해서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바로 중국 상하이 부동산인데 상하이 부동산이 40%가 빠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부 정책이 바뀌고 나서 사면임 되고 나서 110억 하던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7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70억
그럼 거기서 버티면 또 어떻게 되겠어? 다음에 50억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대 심리가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사실은 심리도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격 하락장이 왔을 때는 지금 여기서 집 사라고 그러면 사실 분 있겠어요? 오늘? 아무도 오늘 없잖아요. 저 들어가실 때 하나 사갖고 어.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일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결혼도 할 거고 누군가는 대학도 가야 되면 집을 팔아야 돼. 그러면 그게 급매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심리를 흔들어 놓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훅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반포자이가 그때 막 7억 8억인데 왜 그때 안 샀을까? 그 싼 걸 그때 대출도 80%를 해줬어 심지어. 알고 나면 그런데 그 당시엔 못 사는 거죠. 뭐 때문에? 심리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GTX가 특히 가장 중요한 거겠죠. 교통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출렁인다라는 겁니다. 어제 뉴스가 사실은 나왔는데 잘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뭘 발표했냐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발 호재라는 건 그런 거죠. 지금 대표적인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또 재개발을 촉진하는 지구를 막 지정하니까 그 지역은 땅값이 막 올라요 지금. 이 세 가지 결국은 금리 인하가 다는 아니라는 이유를 이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또 다음 고민을 한번 추가로 듣고 갈 텐데 지금 저희 고민인 게 대구광역시는 지금 계속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요런 이제 미분양된 아파트를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옆에 신도시 이제 작은 경북 신도시가 개발 중이란 말이에요. 지방에 아무래도 이제 소멸 도시라는 이슈도 있고 이런 게 어쨌든 실거주로 7, 8억 해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곳에 가는 게 맞는지.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자, 아파트 청약이 이제 로또였던 때가 있습니다. 로또 청약인데 제가 보시면은 직장 동료가 이제 로또 구입하는 분들 대부분 이렇죠. 야, 다음 주에 나 안 나오면은 된 줄 알아? 다음 주에 출근합니다. 네, 이런 분들일수록 열심히 출근합니다. 네, 더 이상 로또 분양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자 부족 사태였잖아요. 네, 건설 비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주택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했던 둔촌 주공조차도 사실은 이 공사비 문제로 해서 6개월, 7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로또 분양가가 사실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제 돈 다 주고 청약해서 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멘트가 100원 할 때 지어놓은 집이 지금 10,000원이 됐어요. 지금은 그 10,000원짜리는 5,000원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100원짜리 시멘트는 5,000원이 돼가고 있죠. 그럼 실제로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은 점점 적은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왜 로또 분양이었냐면 정부에서 분양가를 강하게 누르는 가운데 어차피 건설사들도 받아들였어요. 왜냐? 일반 분양해가지고 뭐 몇백 대 1 경쟁률 나니까 일반 분양에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같이 공사비에 태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나오는 혹시 청약 경쟁률 보셨습니까? 508가구, 6가구 지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그러면 손해보고 분양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건설 비용 상승은 로또 분양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벨라님의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청약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거는 접어두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아직 저희가 그 익명으로 질문해 주신 첫 질문 영끌에서라도 사는 게 맞을 거에 대한 답은 아직 없죠.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황금팔 얘기를 좀 해야 되죠. 황금팔. 최동원 선수가 황금팔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던지는 대로 북쪽 스트라이크죠. 그쵸.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굉장히 돈이 필요해. 근데 어디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런데 마침 내 팔이 황금팔이야. 금이요 금. 그럼 어떻게 해? 자를 수가 없어. 이거는 내 팔이니까. 내 손모가지를 건다. 이거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죠. 영화에서는 사실은. 내 팔이 황금팔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가진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올랐어. 근데 나는 집이 한 채가 필요해요. 무조건 사야 되는 집이. 어딘가는 살아야죠. 그러면 갑자기 이걸 팔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면 1주택까지는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 대한 위험 회피다.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무주택은 투기는 아니고 마치 집을 사면은 뭔가 부동산 이익을 깨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무주택자 분들도 어찌 보면은 집값이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팅을 했다가 지난 한 3, 4년 동안은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면에 1주택은 어떻습니까 이제? 1주택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 주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주택까지는 해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모든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1가구 1주택까지는 관대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면 이사는 어떻게 가요? 이사가는 집도 떨어져 있어요. 물론 마음은 안 좋죠. 결과적으로 해지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나는 전혀 동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는 집은 똑같은데 2억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다니다가 2억 떨어지면 우리 화장실 잘라 팔 테니까 5천만 원만 내놔. 이렇게 이거 팔을 못 자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요즘 2주택자분들은 마음 어떨까요? 타들어가겠죠. 다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2주택부터는 다시 상승장에 베팅한 거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약으로 큰 시대 차익을 거둘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주택 상태로 버티는 게 과연 위험을 회피하는 거냐 했을 때 요즘 같을 땐 당연히 기분 좋지 요즘은. 근데 영원하진 않겠죠. 모든 게. 그러니까 1주택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1주택까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 단계로 나가진 않은 거다. 의식주에 대한 해지다. 2주택부터 투자다. 그리고 무주택도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이 부루마블 게임 또 자녀분들이랑 하시는 분들 자, 부루마블 예. 빨리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빨리 이기는 법. 이거 아시는 분? 아니요. 저기 손 흔드신 분 한번 얘기 들어보자. 이거는 근데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네. 저는 무조건 거의 다 삽니다. 가장 비싼 걸로. 다주택. 다주택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땅만 사는 게 아니라요. 땅만 사면 너무 적게 거치거든요. 그럼 효과가 없어서 일단 가장 비싼 걸 사서 세금을 가장 많이 받죠. 저 실례지만 혹시 프로게이머세요? 아니 깜짝 하자는데 놀랐어 지금. 말이 없어지기 뭐 시작합니다. 리그가 있나요 이게? 리그. 어. 근데 제가 10살짜리 아들하고 부루마블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애가 정확하게 빨리 이기는 법을 알고 있어요. 서울을 사는 겁니다. 200만 원이에요. 잘못 지나가면. 예. 나머지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서울을 일단 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가장 빨리 지는 법은 뭐겠어요? 프로게이머님이 이어가시죠 계속.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땅이나 일단 가장 적게 짓고 많이 샀을 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샀을 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안 샀을 때도 정말 정답입니다. 빨리 지더라고요. 가장 빨리 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땅도 안 사. 건물도 안 사. 한 바퀴 돌고 30만 원 받는 사람. 이분들이 가장 빨리 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가면 30만 원인데 그 전에 서울이 있거든. 거의 200만 원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노동소득, 우리가 주사위 노동을 해가지고 월급을 30만 원씩 버는 소득도 있지만 자본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본소득을 건드리지 않고 노동소득만 가지고는 경쟁하기 좀 어려운 거죠. 특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인생 전반에서는 반드시 이 자본 취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TV 인기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데 사셔. 행복해. 사실 집을 보면 이런 집에 사시는데 행복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해도 나는 행복한 거야. 아니 저는 피아노 연주해야 되니까 저는 방음이 잘 되는 단독주택 산속에 살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죠. 네. 행복하니까 나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또 있어요. 나는 저기를 꼭 소유하고 싶다.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딜 사야 됩니까? 자, 나는 자연인이다 O. 내가 이제 사고 싶은 집을 사야 된다는 거는 X. 지금 자연인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예. 저기 지금 여기 흔들고 계신 자연인 한번 인터뷰 살짝 해볼까요? 저 여기? 저는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고요. 제가 네. 원래 고향이 여수고 또 섬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마당도 넓고 뒷뜰도 있고 이런 집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20년 만에 다시 경기도로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항상 살고 싶은 집은 저런 집이죠. 마당이 있고 마당이 창고가 있고. 있고. 이 자연에서 차 한잔 하시라고 머그잔 드릴까요? 먹었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사실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자, 남이 살고 싶은 집을 사야 됩니다. 남이 살고 싶은 집을 사면 역설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아무데나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내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투자 목적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재산의 80%인데 이게 떨어지는데 아무데나 막 사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이 살고 싶은 데를 사야 방어가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어제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이야. 하지만 남이 살고 싶은 집은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이 살고 싶은 집을 사서 그걸 유동화한 다음에 내가 살고 싶은데 아무데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회가 계속 보장이 된다. 부동산 재벌로 성공해서 대통령까지 간 트럼프가 말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지?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입지? 입지입니다. 세 번째도 아시겠죠? 입지예요. 어떤 입지가 좋은 어떤 거냐? 입지가 좋다는 거야? 첫째 교통이죠. 누구나 교통 좋은데 살고 싶어하죠. 남이 살고 싶어하죠.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아, 나는 오토바이 타고 다녀서 지하철 필요 없어요. 본인 얘기고 본인이 산 속에서 오토바이 타는 건 오케이인데 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자, 근세, 근세. 병원이나 상가 음. 가까이 있는 데가 좋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분도 있어. 아니 요즘은 말이야 코스트코 가서 그냥 싹 긁고 오면 되지. 일주일치 사다 먹으면 뭐 상가 필요 없던데? 나 남들은 그리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은. 잔병치레 안 하는데 근데 그건 본인 얘기고 남들은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군 있습니다. 학군은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까지 학원까지 얘기하는데 포함한 개념이고 저는요 저희는 딩크고요 혹은 저는 비혼이에요. 저는 학군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건 본인 얘기고 계속 똑같은 거죠 결국은. 네. 가치 보전을 위해서는 나의 선호보다는 남의 선호를 고려하는 거. 그 입지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조건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대단지가 비싸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입지가 보통은 좋아요. 왜 그런지 좀 보면 대단지 기준이 일단은 많이 살면 당연히 병원도 들어올 거고 학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건데 얼마까지 대단지요? 내가 봐도 다 큰데 뭐. 음. 그런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 그러면 999세대랑 1000세대랑 뭐가 달라? 화내신다고. 어. 이 사람아 우리 999세대인데 병원 많아 임마! 막 이러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0세대부터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가 들어갑니다. 의무화돼 있어요. 소음부터 구조부터 환경부터 소음까지 전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품질에 대한 위험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 첫 번째가 있겠고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또 초등학교 의무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은 애들 수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그렇죠. 네, 1000세대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상황도 상대적으로 학군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소형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대 수나 이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추이가 저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방 4개짜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이 살고 싶은 집은 1인 가구가 살고 싶은 집은 소형 평형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 목적이 포함된 매수 의사결정엔 당연히 이런 요소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만 이제 당장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전세로 버텨야죠. 요즘 같은 때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세제도라는 거는 2년 4년 단위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중한 보증금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깡통 전세라고 하죠. 아까 상하이 아파트 110억 가던 게 전세로 80억 살고 있었단 말이야. 누군가 살았겠죠. 근데 아까 한 달 만에 어떻게 됐어요? 70억 되면은 집을 팔아도 전세금 못 돌려주게 되죠. 그때 반드시 이제 깡통전 조심하시고 이 내용은 저희가 오늘 다루진 않고 저희 딩딩대학 채널에 오시면 이 컨텐츠가 올라와 있어요. 반드시 이거를 좀 보시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요. 자 지금 그러면 째려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고 높을 때 우리가 팔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동산은 이게 싼지 안 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누구나 급매물 잡고 싶죠. 제가 내려가서 여쭤볼게요. 자 여기 지금 급매로 20.3억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은데 살 생각 있습니까? 아니요. 왜 안 사죠? 안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저기 급매 맞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퀴즈. 급매가 5억 3천이죠. 근데 급매가 6억 8천이야. 이거 뭘 사야 됩니까? 급이 하나 더 붙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자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는 얘기하면 야 모르는 동네 부동산 참 절대 안 된다. 모르는 동네 사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동산이 실제 싼 건지 안 싼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오래 살지 않으면. 특히 아파트는 동마다 가격 다르고요. 남향인지 북동향인지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타워형, 판상형 다르고요. 저기 반포자의 3000세대 어떤 데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고 어떤 데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 차이가
같은 단지에서도 몇 억씩 납니다. 근데 거기서 저기 선생님 저 이번에 208동 6.8억에 금매 나왔는데 잡으실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208동에 6.8억이면 좀 심하지. 거기 그건 너- 결로 심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뭔 소리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집을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2년 3년을 살다 보면은 그 집이 어떤지를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동은 해가 안 드네. 하루 종일 깜깜하네. 근데 만약에 새로 그 동네에 와가지고 부동산 가서 집 한번 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깎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싼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싸면 살 수 있을까요 하잖아요. 순식간에 진짜 사라져. 금매는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집어가. 우린 영원히 금매를 못 잡는 거죠. 나중에 내가 보고 더 떨어지면 사야지. 근데 막상 진짜 떨어져서 정말 금매가 나와도 그게 부동산이 싼지 안 싼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째려봐야 됩니다. 째려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한파일수록 집은 더 잘 보여주죠.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VIP입니다. 가서 보고 해도 잘 됐는지도 보고 가격 추이도 좀 보고 꼼꼼히 기록했을 때 어느 순간이 오면 느낌이 오죠. 야, 내 소득에 이 정도면 금매로도 봐도 되겠구나. 그럼 그때 1주택 정도는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 나도 황금팔을 하나 달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다 지하철 5분 거리입니다. 경보 선수도 5분에 못 가는 거리를 5분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 자기가 가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임한다. 두 글자로 임장입니다. 그렇죠. 208동 거기 지하철하고 바로 5분이야. 어. 이러면 뭐래? 저 도가니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우사인 그렇게 볼트가 해서. 5분이야. 어. 그러면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 좋다고 그래요. 버스 배차 간격도 봐야죠. 출퇴근 좋다는데 40분에 한 대가 오면 택시 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고 1주택을 하려면 째려봐야 되는데 째려보려면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계속해서 째려봐야 금매가 진짜 눈앞에 싹 지나갈 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째려보는 동안 어딘가 실거주는 해야 되는데 그때는 깡통 전세 주의하셔라. 의자에 앉아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가 좀 질문을 받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지금 좀 예. 서울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남양주시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신도시로 가신 거죠? 네네. 그럴 때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됐었는데 은행 빚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데 빚을 빨리 다 갚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있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가 좀 레버리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정화된 상태에서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물어보신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이제 그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있었잖아요, 상한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이 가능한지는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월 2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내가 월수 한 1,000만 원씩 꼴라 하면은 사실 레버리지도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최대한 빚을 빨리 갚고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다. 부자들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기간에서 현금이냐 실물이냐 했을 때 당연히 인플레이션 기간에서는 실물이 유리합니다.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계속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 기회가 생길 때 바로바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빚을 좀 갚고 이 투자 여력을 좀 살찌우는 시기가 돼야 된다. 여기서 더 레버리지를 가서 허덕허덕 하면서는 투자조차도 안 된다는 거고 저희가 또 살다 보면 여기 인생 선배님도 많이 계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보 자산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지금은 더 빚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좀 집을 지금 사야 된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사면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이론은 없지만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신 그래프 보면 아파트가 2005년부터 결국에는 계속 오르는 그래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더 기다린다고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게 제 생각이 틀린 건지. 이 질문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과거의 추세가 유지되느냐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는 몇 천만 원만 떨어지느냐 몇 억이 떨어지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이제 명목 가격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게 착각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이 1,000원 하던 시절에 1억짜리 아파트하고 김밥이 10,000원 하던 시절에 2억짜리 아파트는 가치가 어느 게 더 낫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아파트가 더 못 오른 거죠. 네. 네. 손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째려봄이 계속 있어야 되고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주관적인 가치보다 낮았을 때 사실 그게 사는 게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건 딱 봐도 이 4억 이하로는 안 내려가. 그런 거는 저는 뭐 여력이 되시고 이자 부담에 대한 것도 없으시다면 충분히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지금 저점이에요. 그게 5년 뒤에 회복할지 그리고 내가 목표 수익률이 10%였는데 그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4억 정도는 부동산에 파킹을 해놔도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이 부동산 진짜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리나 이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훨씬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저희가 고성장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가 배에 가만히 있어도 나는 계속 올라갔지만 지금은 해수면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 위에서 별 높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시적인 변수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사실 보기는 어렵죠. 개인이. 그럴 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둔촌주공 아파트가 최근에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게 뭐 27억, 28억까지도 갔다가 입주권 매매가 지금 19억, 뭐 18억까지도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졌던 사람들이 당연히 둔촌주공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우상향하죠. 10년 뒤에는 당연히 멋들어진 아파트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러면 뭐 37억, 40억 가겠죠. 그걸 모르고 매물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10년을 기다려가지고 2배 먹느니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굴려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는 오를 거예요. 미래는 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니까 지금 사놓는다. 그럼 그 시간에 대한 그 파킹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계속해서 돈을 소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무조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피스텔이나 빌라를 구매하고 그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들어갔어 할 원금 상환이랑 이자를 개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몸값을 올리는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이 아파트라는 자체가 굉장히 환금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해요. 208동 1202호 얼마예요? 거기 5억 5천에 나갔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환금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표준화된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소만 알면 대충 사는 거 나오잖아요. 좀 서글프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파트를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아파트와 주택을 사는 거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빌라일 수 있더라도 남이 살고 싶은 집은 아파트인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은 해야 되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집을 여러 번 좀 사고 팔고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 거부는 아니어서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나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평가가 훨씬 주관적이고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지금 그 돈으로 대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면 월 200을 내야 하는데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사면 월 50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그 차액의 150을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본인의 남이 살고 싶은 집을 탐색해서 하나 잡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까지의 재무계획을 세우면 되죠. 그때까지의 자기가 월세 50을 내고 사는 지역에서 버티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투자 시점만 다르지 결국은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 그리고 그 사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사업이, 지금 뭐 임상 3상까지 와 있으면은 뭐 괜찮아요. 당연히 그걸로 가야지. 빌라가 그거 가야 뭡니까? 돼요. 그냥 지금 서울역에 대부분- 텐트 치고 올인해야죠. 이것으로 딩딩 클래스 딩딩 클래스. 재테크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딩딩 클래스 같은 이런 약간 쉽고 기초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는 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좀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을 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도 플랜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가감 없이 Q&A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평소에 제가 딩딩 라이브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때 감동을 직접 와서 느껴서 너무 좋았고, 남이 살고 싶은 좋은 집을 먼저 사는 걸 목표로 하라고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됐고요. 저희의 미래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양념 총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딩딩대학 화이팅! 딩딩대학 파이팅! 딩딩대학 화이팅! 딩딩대학 화이팅! 이렇게? 이거